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홍성 예산 쪽으로 낚시를 하러 가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아마 9월 말에서 10월 초 정도에 있던 일이야. 낚시를 참 좋아하는 친구가 하나 있었지. 나는 낚시라고는 딱 한 번 바다에서 쭈꾸미 낚시해 본 게 전부인 초보자였고, 친구는 그래도 아버지와 함께 한 달에 2번 정도는 꼬박꼬박 다녀서 그런지 어설프지만 포인트도 조금 볼 줄 알고 매운탕도 만들 줄 알고 또 집에 장비도 잔뜩 있는 녀석이었어. 그 친구는 예전부터 어디 1박 2일로 한번 놀다 오자고 매일같이 노래를 부르던 친구였는데 서로 일 때문에 시간이 안 맞아서 계속 미루다가 그날 정말 마음 딱 먹고 가기로 했지. 친구가 자기가 모두 준비해 놓을 테니 나보곤 그냥 라면이랑 술이랑 고기만 조금 사고 차만 가지고 오라는 거야. 여행 가기로 한 당일 아침 일찍 장 보고 친구 집 앞으로 갔어. 친구가 정말 이것저것 잔뜩 준비했더라고. 낚싯대부터 불판, 가스버너, 2인용 텐트랑 의자, 침낭, 핫팩 등등. 내 차가 해치백이라 겨우 쑤셔 넣고 목적지로 향했어. 대충 말하자면 홍성 예산 쪽에 있는 작은 댐이었는데 주변은 나무들로 가득했고 댐 특유의 물비린내가 잠깐 맡아지긴 했지만 금세 흙냄새와 풀냄새에 덮여버렸지. 여기는 수심이 낮은 부분이 조금 있어서 여름에는 물놀이하는 사람들도 가끔 있고 낚시꾼도 가끔 오는 곳이었어. 아무튼 아침 일찍 달려서 그런지 점심쯤 무사히 도착했지. 친구가 이곳저곳 둘러보면서 포인트를 한창 찾더니 댐 코앞은 수심도 낮고 물살도 불규칙적이라 별로라더니 댐에서 70m 떨어진 위치가 적당히 물풀도 있고 딱 좋다는 거야. 뭐 낚시에 대해 하나도 모르는 내가 봐도 자리가 상당히 그럴싸해 보이긴 했어. 뒤에는 큼지막한 나무가 아쉽지 않을 만큼 그늘도 만들어졌고 또 전에 누군가 낚시를 했었는지 물길도 만들어 놓고 땅도 골라져 있고 이미 텐트 칠 자리도 대충 만들어져 있더라고. 텐트를 펼치고 고기 구울 화로도 만들었어. 날씨는 화창한 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비가 올 정도로 어둑하지도 않았어. 그냥 적당히 흐려서 햇볕도 안 따갑고 좋더라고. 대충 짐 정리 및 세팅을 해놓고 친구가 낚싯대를 건네주더군. 나야 뭐 낚시에 취미가 있는 건 아니었지만 마땅히 할 것도 없으니 일단 낚시를 시작했지. 뭐 딱히 잡히는 건 없었지만 친구랑 두런두런 이야기하면서 하염없이 물을 바라보니 생각보다 시간이 술술 가더라고. 단둘이 적막한 곳에 있어서 그런가 맨정신인데 불구하고 이것저것 진솔한 이야기들이 오갔지. 한 서너 시간 지났을까? 자그마한 피라미 몇 마리 잡았을 뿐인데 어느새 해가 조금씩 저물기 시작하더라고. 일단 친구와 나는 물고기는 좀 더 잡고 일단 이른 저녁으로 삼겹살이나 구워 먹기로 했지. 캠핑용 화로에 숯불을 넣고 호일을 반쯤 감아서 삼겹살이랑 소시지랑 구웠지. 소주 한잔하면서 웃고 떠들다 보니 어느새 주변은 새까만 어둠으로 가득했어. 일단 고기도 다 먹었겠다. 남은 숯불 위에 주변에 장작거리를 주워서 작게 불을 피웠어. 우리가 가진 거라곤 휴대용 랜턴인데 아무래도 밤늦게까지 하려면 배터리도 신경 쓰이고 또 아주 약간이지만 그 따스한 온기가 좋았거든. 물론 화재 위험도 있으니 화로 안에 아주 작게 피워놨지. 다시 둘 다 낚시에 집중하기 시작했어. 나는 2시간에 한 마리 잡을까 말까 했는데 친구 녀석은 이제 1시간에 한두 마리씩 낚아 올리더라고. 아니 똑같은 포인트고 바로 옆인데 도대체 뭔 차이인가 하고 친구의 질을 유심히 바라보았어. 근데 순간 물에 뭔가 비치더라고. 밝게 빛나는 건 아닌데 그냥 어둠 속에서 툭하니 보이는 뭔가 반사된 건가? 수면에 뭐가 있나? 비닐인가? 이것저것 생각하는 사이 어느새 사라졌더라고. 뭐 그냥 내가 취했으니 비닐 같은 거 착각했나 보다 하고 그냥 다시 낚시에 집중했어. 아마 9시 10시쯤이었을 거야. 저녁을 일찍 먹어서 그런지 아니면 조금 취해서 그런지 약간 배가 고프더라고. 우리가 잡은 건 별거 없었지만 다행히 통발 안에는 씨알 굵은 게 2마리 정도 있더라고. 거창하진 않지만 작게나마 매운탕을 끓여서 또 한잔하면서 낚시를 계속했어. 낚싯대 한번 올려보고 소주 한 잔 마시고 워낙 오래 이야기하니 이제 이야깃거리가 다 떨어져서 간간히 시시껄렁한 음담패설이나 하면서 조용히 술을 마셨어. 계속 한 모금 한 모금 마시다 보니 슬슬 잠이 오더라고. 친구 보고 30분 후에 깨워달라 하고 먼저 텐트로 들어와 잠시 눈을 붙였지. 거의 바로 잠든 것 같아.
아니 잠드는 거랑 깬 거랑 꿈이랑 구분 안 되는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아. 텐트 입구로 바라보니 친구의 뒷모습이 보이고 저 멀리서부터 물안개가 퍼져오는 게 느껴졌어. 물안개 느껴본 적 있어? 단순 짙은 안개가 아니라 아예 미스트 뿌리는 것처럼 목과 얼굴이 축축해지는 그런 안개였어. 높이는 겨우 기껏해야 수면에서 40에서 60cm 정도 되는 것 같았지. 그 축축하고 눅눅한 마치 이끼 냄새 같기도 하고 그것이 댐 호수 중앙에서 천천히 퍼져나가며 우리 쪽으로 오는데 기분이 썩 좋지 않았어. 비몽사몽이라 텐트를 닫을 생각은 못하고 오늘 잠 다 잤구나. 축축해서 어떻게 자냐 하며 걱정이 올라오는데 그 순간 친구가 날 깨우더라고. 나는 편히 누워 자고 있었고 정신을 차리고 나와 보니 역시 안개는 없었어. 친구랑 다시 낚싯대를 잡고 앉아서 물어봤지. 안 피곤하냐고 너도 잠깐 눈 좀 붙이고 오라고 했더니 친구도 잠깐이지만 잤다는 거야. 꿈을 꿨는데 물안개가 밀려와서 텐트 안까지 들어가려고 하길래 깜짝 놀라서 일어났더니 아무것도 없었다고. 그리고 그냥 찝찝한 기분에 날 깨웠다는데 이거 기분이 영 좋지 못했지. 뭐 아마 둘 다 졸았고 또 워낙 어둡고 습하니까 서로 비슷한 꿈을 꾼 거라고 서로 말하며 납득했어. 자다 일어나서 그런가 기온이 상당히 쌀쌀하게 느껴지더라. 일단 나는 화로를 가까이 끌어오고 휴대용 랜턴을 켜고 장작을 조금 더 넣어서 불을 지폈어. 주변이 밝아지고 모닥불의 온기가 느껴지자 따스함과 함께 불안함도 사그라들었지. 조금 마음에 걸리지만 우린 다시 맥주나 한잔하면서 시시껄렁한 농담이나 주고받으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 나나 친구나 말수가 줄어들었고 둘 다 낚싯대를 부여잡고 꾸벅꾸벅 졸며 연신 하품을 했지. 근데 그 순간 꿈에서 느꼈던 물비린내가 확 느껴지는 거야. 축축하고 미끈한 물이끼 같은 냄새. 그리고 친구와 동시에 호수 중앙을 봤어. 물안개가 생겼더라고. 나나 친구나 꿈 생각에 조금 깨름칙하긴 했지만 댐이란 게 워낙 습하니까 그러려니 했지. 그냥 마치 서로 약속한 듯 태연하게 말했어. 오늘 진짜 습하네. 그러게 오랜만이다 이런 날씨. 서로 말을 이어가며 다시 찌를 쳐다보는데 어느 순간 느껴지더라고. 그 짙은 물안개 속에서 뭔가 우릴 쳐다본다는 게. 그리고 그게 서서히 물안개와 함께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걸 느꼈지. 뭐랄까? 마치 아까 고기 구워 먹고 흘깃봤던 그 형체인 거야. 현실은 아닐 거라고 나는 느꼈어. 그리고 지금 이게 정상은 아닐 거라고. 도망치라고 내 내면의 목소리가 외쳤어.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친구를 끌고 텐트 안으로 들어왔어. 친구는 당황해하며 왜 그러냐 물어봤지만 그 말투 속에서 느낄 수 있었어. 이 녀석도 나와 같은 공포를 느낀다는 것을. 하지만 나 역시 당황했고 별다른 설명은 못하고 일단 들어오라며 친구를 이끌고 텐트 안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어. 그리고 서로 아무 말 안 하고 일단 누웠지. 혹시 가위나 지독한 악몽 꿔본 사람 있어? 그런 사람은 알 거야. 아무리 시선을 돌리고 눈을 감아도 미지의 존재가 어디에 얼마큼 가까이 있는지 생생하게 느껴지는 경험. 나는 분명 눈을 감고 텐트 안에 있었지만 선명하게 느껴졌어. 긴 산발을 한 머리통이 홀로 텐트 주변을 떠다닌다는 것을. 그래, 진짜 황당하지. 텐트는 이미 모든 문들 닫았고 나 또한 눈을 감고 기다리는데 진짜 인정하기 싫지만 느껴졌어. 그 차가운 시선, 그 싸늘한 눈빛. 아무리 눈을 꼭 감아도 이 녀석이 내 앞에 있구나, 내 뒤통수 쪽에 있구나 느껴지더라고. 나랑 친구는 서로 그냥 벌벌 떨면서 멍하니 있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 저 대가리가 텐트 안으로 들어오지 않기를 빌었지. 무슨 웃음소리라든가 비명소리라든가 그런 건 전혀 들리지 않았어. 단지 축축한 물안개와 그 섬뜩한 머리통, 그것만 기억나. 우린 날이 밝아오자 당장 짐을 꾸려 도망쳤지. 시시하지? 근데 난 정말 무서웠어. 눈을 감아도 느껴지는 그 시선. 어디 있는지 뻔히 느껴지는 창백한 머리통. 그날 이후로도 나는 그 낚시터에서의 경험을 잊으려 애썼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계속 찜찜함이 남아 있었어. 특히 텐트 안에서 느꼈던 그 차가운 시선과 창백한 머리통은 내 꿈속에 자주 나타났지. 하지만 친구와 나는 그날의 일을 다시는 입 밖에 내지 않기로 약속했고 서로 그 주제를 꺼내는 것을 피했어.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어느 날 친구에게서 뜬금없는 전화가 왔어. 야, 우리 그 낚시터 다시 가자. 나는 귀를 의심했어. 뭐?
다시 가자고. 너 미쳤냐? 친구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아직도 꿈에 그게 나와. 뭔가 우리가 잘못한 게 있는 것 같아. 나는 그 말에 한참 고민했지만 친구의 말투에서 진심이 느껴졌어. 그는 단순히 무서운 경험을 되짚으려는 게 아니라 뭔가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았지. 결국 나는 그와 함께 다시 낚시터로 가기로 했어. 내심 무섭고 꺼림칙했지만 친구 혼자 그곳에 가게 둘 수는 없었거든. 우리는 다시 준비물을 챙겨 그날 밤 차를 몰고 낚시터로 향했어. 도착한 낚시터는 지난번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어. 물이 내려가서인지 호수의 가장자리에는 진흙이 드러나 있었고 낚시꾼이나 캠핑을 하러 온 사람의 흔적도 보이지 않았어. 무엇보다도 댐 주변에는 기묘할 정도로 조용했지. 벌레 소리도 없고 바람조차도 느껴지지 않았어. 친구는 이번에도 포인트를 찾아 돌아다녔지만 어디에도 만족하지 못하는 듯했어. 결국 우리는 지난번과 비슷한 위치에 자리를 잡고 텐트를 쳤어. 화로에 불을 피우고 간단한 음식을 준비했지만 둘 다 말수가 적어졌지. 너 그날 기억나지? 친구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 내가 텐트 밖에서 봤던 물 안개, 그게 그냥 안개였던 걸까? 나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어. 사실 나도 확신할 수 없었거든. 하지만 분명한 건 그날 우리가 겪었던 일이 단순히 안개나 착각 같은 게 아니었다는 거야. 낚시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호수 중앙에서 다시 물안개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어. 이번엔 지난번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퍼지더니 순식간에 우리 주변까지 뻗어왔어. 물비린내와 이키 냄새가 코를 찌르고 안개 속에서 형체가 서서히 나타나는 것 같았어. 봤어? 친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고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우리 텐트로 들어가자. 우리는 텐트 안으로 급히 들어갔지만 이번에는 안심할 수 없었어. 안개는 텐트를 감싸기 시작했고 텐트 벽 너머로 무언가가 움직이는 그림자가 보였지. 그 그림자는 사람의 형체를 하고 있었고 마치 우리를 빙글빙글 돌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 이거 뭐야? 왜 이런 거야? 친구가 거의 울먹이며 물었지만 나도 답을 할 수 없었어. 그저 숨을 죽이고 텐트 벽을 바라보며 떨고 있을 뿐이었지. 갑자기 텐트 벽을 툭툭 치는 소리가 들렸어. 그 소리는 점점 커졌고 마치 누군가가 텐트를 열려고 하는 것 같았어. 나는 숨을 멈추고 친구를 쳐다봤지만 친구는 이미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지. 그 순간 텐트 안이 이상하게 밝아지더니 바깥에서 희미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어. 왜 돌려놓지 않았어? 나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온몸이 얼어붙었어. 친구도 그 말을 들었는지 손을 벌벌 떨며 말했다. 뭐야? 돌려놓다니? 그게 뭔 소리야? 그러나 나는 곧 깨달았어. 우리가 그날 낚시터에서 봤던 물안개와 형체, 그 모든 것이 무엇인가를 잘못 건드린 탓이라는 것을. 우리는 텐트 안에서 한참을 떨며 시간을 보냈고 날이 밝자마자 텐트를 걷고 낚싯대도 그대로 둔 채 도망치듯 낚시터를 떠났어. 그날 이후 나는 다시는 낚시터에 가지 않았어. 그리고 친구와도 점점 멀어지게 되었지. 하지만 가끔씩 밤에 눈을 감으면 그날 들렸던 목소리가 다시 귓가에 맴도는 것 같아. 왜 돌려놓지 않았어? 그 목소리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건드렸던 것은 대체 무엇이었을까? 그 답을 찾을 용기는 없지만 가끔씩 꿈에서 다시 낚시터로 돌아가는 나 자신을 보며 여전히 두려움을 느껴. 두 번째 이야기, 귀접. 귀접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귀신과 접촉하는 것을 뜻한다. 귀신과 관계를 맺는다는 의미로 상대는 대부분 이상형의 모습을 하고 있다. 남성에게는 여성의 모습으로, 여성에게는 남성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나는 이쪽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은 없어서 귀신이 상대에 따라 모습을 바꾸는 것인지 아니면 성별에 따라 귀신 또한 성별을 맞추어 나타나는 것인지 확실히 알지 못한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모습이 되게 매우 아름답고 황홀하다는 점이다. 처음 귀접을 경험했을 때 나는 매우 설레고 기뻤다. 귀신은 내 이상형의 모습으로 나타났으며 인기 아이돌, 여배우, 내가 짝사랑했던 여자 혹은 한 번도 본 적 없지만 매우 매혹적인 얼굴로 다가왔다. 정말이지 미인이라는 단어가 어울리는 모습들 뿐이었다. 처음엔 느낌이 너무 생생하고 좋았기에 솔로였던 내게는 하나의 즐거운 경험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그 경험이 반복될수록 내 몸이 점점 쇠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검색도 하고 관련된 정보를 찾아보았다. 그 결과
귀접은 매우 위험한 일이며 심지어 죽음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겁이 난 나는 귀접을 멈추기로 결심했다. 귀신이 찾아왔을 때 거절도 해보고 몸부림을 쳐보기도 했지만 그것은 전혀 소용이 없었다. 오히려 거절하려 하면 귀신은 더욱 거칠게 나를 범하다시피 했고 내가 발버둥칠수록 그녀는 화를 내며 내게 욕설까지 퍼부었다. 시발놈아, 너도 좋잖아. 그녀는 거의 비명을 지르듯 큰 소리로 말했다.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귀접이라는 경험에 공포를 느끼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귀신은 더 이상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대신 점점 흉측한 모습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처음엔 살짝 다친 듯한 모습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그녀의 상처는 깊어졌고 결국 몸이 찢기고 찢어진 입으로 낄낄거리며 웃는 모습으로 변했다. 보기만 해도 구역질이 치밀어 오르는 그 모습으로 그녀는 나를 억지로 끌어안고 귀접을 강요했다. 나는 견디다 못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녀를 쫓아내려고 시도했다. 주기도문을 외워보기도 하고 불경을 외워보기도 했으며 무당에게 받은 부적을 침대 옆에 붙여놓기도 했다. 하지만 그 어떤 방법도 효과가 없었다. 주기도문을 외우면 그녀는 마치 테이프를 빨리 감듯 내가 외우는 속도를 따라잡아 소리를 지르며 외웠다. 불경을 외우면 그녀는 더 크게, 더 해봐 라고 비웃듯 소리를 질렀다. 심지어 붙여놓은 부적은 아침이 되면 갈갈이 찢겨 있었다. 그 후부터는 그녀가 더 과격해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흉측한 손톱으로 내 몸을 핥히었고 그 상처는 아침이 되어도 사라지지 않았다. 그 공포로 인해 나는 일상생활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어머니의 산소를 찾아가 울분을 토하며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날 밤 잠을 청하려는 순간 귀신이 어김없이 찾아왔다. 나는 모든 걸 포기한 채 눈을 감았다. 그런데 그 순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 녀석을 건드리지 마라. 호통치는 듯한 그 목소리는 분명히 돌아가신 어머니의 목소리였다. 귀신은 비명을 지르며 저항했지만 이내 사라졌고 나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졌다. 그날 이후로 귀신이 찾아올 때마다 어머니가 나타나 나를 지켜주셨다. 그 따뜻함은 분명히 어머니의 사랑이었다. 나는 어머니께 감사하며 눈을 감고 그녀의 보호 아래 편히 잠들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어김없이 귀신이 나타났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다시 나를 보호해 주시는 듯했다. 나는 무거운 눈꺼풀을 힘겹게 들어 올려 어머니의 모습을 보려고 했다. 그러나 내가 본 것은 끔찍했다. 나를 껴안고 있는 존재는 어머니가 아니었다. 온몸이 찢겨진 흉측한 귀신이었고 그녀는 찢어진 입으로 섬뜩하게 웃으며 말했다. 말했잖아, 넌 내 거라고. 그날 이후로 나는 다시는 밤에 잠을 잘 수 없었다. 귀신의 끔찍한 모습과 그녀의 섬뜩한 목소리가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 말이 귓가에 맴돌며 나를 집어삼킬 듯한 공포를 안겨주었다. 나는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다. 하지만 이렇게 죽을 순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다시금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다. 귀신과 관련된 퇴치법부터 영적 상담, 심지어 해외의 주술까지 알아봤다. 하지만 어디서도 제대로 된 방법을 찾을 수 없었다. 그러던 중 인터넷에서 귀접에 대한 전문적인 이야기를 하는 한 사람의 블로그를 발견했다. 그는 자신도 귀접에 시달렸던 경험이 있다며 해결 방법을 알려준다고 했다. 나는 그에게 절박한 마음으로 이메일을 보냈다. 내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어떻게든 도움을 청했다. 며칠 후 답장이 왔다. 그는 나를 만나기로 했고 약속 장소는 서울 외곽에 있는 한 작은 절이었다. 약속 당일 나는 새벽 첫차를 타고 그가 지정한 장소로 향했다. 절은 깊은 산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 외딴 곳에 위치한 작은 절은 마치 세속과 단절된 듯한 분위기를 풍겼다. 그곳에서 나는 그를 만날 수 있었다. 그는 나보다 나이가 많은 중년 남자였다. 긴 머리를 뒤로 묶고 있었고 눈빛은 깊고 날카로웠다. 자네, 귀접 때문에 왔다지? 그는 나를 보자마자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내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귀접은 단순한 육체적 접촉이 아니라 영혼을 집어삼키는 행위야. 그녀는 내가 그녀의 소유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퇴치법으로는 소용이 없을 거야. 그는 이어서 귀접을 끝내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고 했다. 너의 영혼을 지켜낼 수 있는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 싸움은 단순히 내가 도망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내가 직접 그녀와 대면해 맞서야만 끝낼 수 있다. 그의 말은 너무나도 막막했다. 귀신과 대면해 맞선다는 것은 상상만으로도 끔찍했다. 하지만 그는 말했다. 도망칠 수 없는 싸움이야. 내가 지금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그녀는 내 영혼을 완전히 삼키게 될 거야. 그는 나에게 준비물을 주었다. 작은 부적과 한 병의 성수를 건네며 말했다. 이 부적은 그녀가 다가오는 것을 막아줄 거야. 그리고 성수는 그녀와 대면했을 때 내 자신을 보호하는 데 사용할 수 있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애지다.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려움에 휘둘리지 말아야 해. 나는 그의 조언을 듣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고. 그녀와 마지막으로 대면해 이 모든 악몽을 끝내기로 했다.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웠다. 그녀가 언제 올지 모르기에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나는 최대한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려 했다. 그리고 예상대로 그녀는 나타났다. 문이 스르르 열리는 소리와 함께 그녀가 방 안으로 들어왔다. 이번엔 더 흉측한 모습이었다. 온몸은 더 찢겨져 있었고 피와 검은 액체가 뒤섞여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내가 도망치지 않기로 결심했다.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그녀와 마주했다. 그만하자.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그러나 그녀는 섬뜩한 웃음을 지으며 다가왔다. 너 따위가 나한테 명령해. 그녀는 손을 뻗어 내 목을 조이려 했다. 나는 재빨리 부적을 꺼내 그녀를 향해 내밀었다. 그러자 그녀는 마치 불에 데인 듯 비명을 질렀다. 넌 내 거야. 그녀는 고통스러워하며 외쳤다. 그러나 나는 뒤로 물러서지 않고 성수를 그녀를 향해 뿌렸다. 그녀는 괴성을 지르며 몸부림쳤다. 그러나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그 순간 방 안이 빛으로 가득 차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기서 멈춰라. 그 목소리는 분명 어머니의 목소리였다. 어머니의 형상이 나타나자 그녀는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후퇴하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그녀를 향해 강하게 호통쳤다. 이 아이는 내 아이다. 다시는 이곳에 발도 들이지 마라. 그녀는 점점 흐려지더니 이내 완전히 사라졌다. 나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어머니의 형상은 나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이제 괜찮다. 내가 강해졌구나. 어머니의 목소리를 마지막으로 방 안의 빛은 서서히 사라졌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졌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이후로 그녀는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 모든 일이 끝난 것이다. 나는 어머니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며 그녀를 위해 작은 제단을 만들었다. 어머니가 나를 지켜주셨다는 사실이 여전히 가슴 깊이 남아있다. 그 후로 나는 더 이상 귀접에 시달리지 않게 되었고 이제는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세 번째 이야기, 바보 소년. 어떤 소년이 있었다. 소년의 몸엔 멍이 없는 날이 없었다. 그럼에도 소년은 기뻤다. 자신에게 집이 있다는 것을, 자신에게 부모님이 있다는 것을, 비록 그 집이 비가 오는 날엔 양동이를 받쳐야 바닥이 젖지 않는 집일지라도, 비록 그 부모가 자신의 몸에 멍들게 하는 장본인일지라도 소년은 기뻤다. 소년은 바보가 아니었다. 어느 날 집안에서는 부모의 싸움이 벌어졌다. 돈 가져와. 없어. 돈 가져오라고. 없어. 또 도박판에서 남 좋은 일만 시키려고 그러지. 없어, 이 인간아. 그런 거 아니니까 돈 좀 줘봐. 없다니까. 이번에 생활비 빼곤 정말 한 푼도 없어. 이 년이 지금 나랑 장난해. 돈 가져오라고. 소년의 아버지는 어머니를 때리기 시작했다. 손바닥으로, 주먹으로, 발로. 아버지는 무작정 돈을 가져오라며 어머니를 때렸다. 어머니는 성난 아버지의 폭력에 무기력하게 맞고만 있었다. 이런 광경을 지켜보는 두 개의 눈이 있었다. 소년이었다. 소년은 성난 아버지를 보며 상점과 책방에서 본 사자를 떠올렸다. 그리고 맞고 있는 어머니를 보며 사자에게 먹히는 가재를 떠올렸다. 소년이 말했다. 아버지, 그만하세요. 어머니가 많이 아플 거예요. 성난 사자의 눈길은 소년을 향했다. 그리곤 소년에게 성큼성큼 다가오며 소리쳤다. 뭐라고? 이년은 맞을 만하니까 맞는 거야. 내가 우습게 보이냐? 소년은 아니요라고 대답하고 싶었지만 사자의 눈빛이 너무 무서워 말을 꺼낼 수 없었다. 소년은 도망치고 싶었지만 그조차도 무서워 발을 떼지 못했다. 사자가 소년에게 달려들었다. 이래도 우스워.
사자의 주먹질에 소년의 코는 피를 뿜었고 사자의 발길질에 소년의 몸은 다시금 멍들었다. 온몸이 아파오자 소년은 자신도 모르게 외쳤다. 아, 누수어요. 아파요. 그만 때리세요. 사자는 갑작스러운 소년의 외침에 당황했다. 그러나 곧 분노가 다시 치밀어 올라 더 세게 소년을 때리기 시작했다. 이게 어디서 소리를 질러. 이젠 말 좀 한다고 대드는 거냐? 그래도 우습다 이거지. 다시 시작된 사자의 공격에 소년은 웅크릴 수밖에 없었다. 웅크린 채 맞는 소년을 보며 가젤은 사자를 말리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이 맞지 않으니 다행이라고 여기는 듯했다. 이 지독한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사자는 집을 나가버렸고 가젤은 상처를 추스르며 다시 바느질을 하기 시작했다. 아무도 그 누구도 일어날 기력조차 없는 소년을 돌보지 않았다. 소년은 슬펐다. 소년은 바보가 아니었다. 다음 날 밝은 햇살에 깨어난 소년은 곰곰이 생각했다. 아버지는 왜 내가 아프다고 말했는데도 계속 때린 걸까? 그리고 나는 왜 맞은 걸까? 소년은 얼마간 고민한 끝에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다. 내가 말을 해서 맞은 걸 거야. 말을 안 했다면 맞지 않았을 거야. 그러고 보니 소년은 정상적인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었다. 사자는 사자대로, 가젤은 가젤대로 시끄럽다며 자주 소년을 때렸기 때문이다. 소년은 결심했다. 앞으로 말을 하지 말자. 그러면 맞지 않을 거야. 소년은 답을 찾았다. 소년은 바보가 아니었다. 이후 소년은 말을 하지 않았다. 어느 날 사자가 술에 취해 가젤을 때려 죽였어도 말을 하지 않았다. 어느 날 사자가 화장품 냄새가 짙은 여자를 집에 데려와도 말을 하지 않았다. 어느 날 그 여자가 자신을 집에서 내쫓았어도 말을 하지 않았다. 그날 내쫓기는 자신을 바라보며 무덤덤이 술만 마시는 사자를 보고도 소년은 말을 하지 않았다. 세상에 버려진 소년은 말을 하지 않았다. 소년은 어디로 향하는지도 모르는 길을 따라 무작정 걸어갔다. 소년은 바보가 아니었다. 소년이 세상에 버려진 지 15년이 흘렀다. 소년은 더 이상 소년이 아니었다. 소년은 도살장에서 일하게 되었고 묵묵히 일만 했다. 주인은 소년의 성실함에 만족했고 소년은 주인이 자신을 때리지 않는 것에 만족했다. 소년은 여전히 말을 하지 않았다. 어느 날 소년이 골목길을 지나고 있었다. 그때 쓰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소년은 그 소리가 어렸을 적 어머니가 쓰러질 때 들었던 소리와 같다고 생각했다. 소리가 난 곳으로 가보니 한 여인이 쓰러져 있었다. 여인의 배에는 붉은 장미꽃처럼 피가 퍼져가고 있었고 얼굴에는 붉은 멍이 들어 있었다. 소년은 여인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어떤 사자가 이토록 아름다운 가젤을 죽인 걸까? 그러나 곧 경찰들이 나타났고 소년을 범인으로 몰았다. 소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바보가 아니었다. 소년은 결국 법정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광장에서 교수형이 집행될 때까지도 그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소년은 바보가 아니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바보가 되었다. 소년은 이제 바보가 되었다고 세상은 말했지만 그는 여전히 바보가 아니었다. 그의 삶은 항상 이해되지 않았고 그가 택한 침묵은 누구에게도 공감받지 못했다. 소년이 생을 마감한 후 그의 죽음은 주변 사람들에게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도살장 주인은 새로운 일꾼을 찾았고 경찰은 또 다른 사건을 처리하느라 바빴다. 소년의 이야기는 그렇게 조용히 사라져갔다. 그러나 그가 떠난 뒤 누군가가 그의 이야기를 기억하기 시작했다. 소년이 살던 마을의 낡은 책방 주인이었다. 책방 주인은 소년이 어릴 적 자주 책을 보러 오던 모습을 떠올렸다. 책은 사지 못했지만 소년은 항상 서서 책에 표지를 넘기며 상상의 나래를 펼치곤 했다. 책방 주인은 소년의 마지막 이야기를 듣고는 마음이 복잡해졌다. 그 아이가 왜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을까? 그는 소년의 침묵이 단순히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더 깊은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소년의 이야기를 더 알아보기로 결심했다. 책방 주인은 소년의 과거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소년의 집을 찾아가 보니 그곳은 이미 오래전에 무너져버린 상태였다. 집터에는 잡초만 무성했고 소년의 흔적을 찾기란 불가능해 보였다. 그러나 책방 주인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소년과 알고 지냈던 사람들을 찾아다녔다. 소년이 다녔던 학교의 교사, 마을 이웃들, 그리고 도살장 주인까지. 하지만 아무도 소년에 대해 자세히 기억하지 못했다. 대부분의 대답은 조용한 아이였지. 로 끝났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다.
책방 주인은 어느 날 우연히 소년의 어머니를 알고 지냈다는 노파를 만나게 되었다. 노파는 소년의 어머니가 항상 슬퍼 보였다고 말했다. 그 여자는 남편에게 맞고 사느라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지. 노파는 소년의 어머니가 살아있었다면 더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책방 주인은 더 이상 조사를 이어갈 단서를 찾을 수 없었다. 그는 소년이 왜 말을 하지 않게 되었는지, 그의 삶이 왜 그토록 고통스러웠는지에 대한 답을 찾지 못했다. 결국 책방 주인은 소년을 추억하며 그의 삶에 대한 글을 쓰기로 했다. 그는 소년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글을 시작했다. 소년이 겪은 폭력, 침묵의 선택, 그리고 그의 마지막까지. 책방 주인은 소년의 이야기를 통해 무엇인가를 전하고 싶었다. 소년은 바보가 아니었다. 그는 글을 시작하며 이렇게 썼다. 소년은 침묵 속에서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과 싸우고 있었다. 비록 아무도 그의 싸움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의 선택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았다. 책방 주인의 글은 점차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소년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개인의 비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가진 폭력과 무관심에 대한 경고로 읽혔다. 소년의 이야기가 세상에 퍼지자 그의 침묵이 가진 무게를 이해하려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폭력 속에서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그리고 그 침묵이 가져온 오해와 고통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다. 책방 주인의 노력으로 소년의 이야기는 잊히지 않게 되었다. 소년의 침묵은 더 이상 단순한 패배나 두려움으로 해석되지 않았다. 그것은 폭력 앞에서의 절규이자 어쩌면 마지막까지 지키고 싶었던 존엄의 표현이었다. 소년이 남긴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의 이야기를 기억하는 사람들 덕분에 그의 삶은 작은 의미를 갖게 되었다. 그리고 그 의미는 세상을 조금씩 변화시키고 있었다. 소년은 바보가 아니었다. 소년의 침묵은 결코 가볍지 않았다. 그 침묵은 세상의 아픔과 무관심을 비추는 거울이었다. 소년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의 기억은 여전히 누군가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다. 소년은 바보가 아니었다. 그리고 그의 침묵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았다. 네 번째 이야기, 전화. 어린 시절 10엔짜리 동전이 생기면 공중전화에서 장난전화를 하는 게 나의 작은 재미였다. 적당히 번호를 눌러 연결되면 상대가 전화를 끊을 때까지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었다. 연결이 되지 않으면 다시 대충 번호를 눌러 걸곤 했다. 그날도 공중전화에서 장난전화를 하고 있었다. 수화기 너머로 한 남자가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무슨 일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남자는 잠시 기다리더니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장난전화인가? 그리고 전화를 끊어버렸다. 나는 수화기를 올려놓고 집으로 돌아왔다. 집으로 돌아온 뒤 한동안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평소라면 가족 중 누군가가 전화를 받았겠지만 그날따라 집에 혼자 있었던 나는 어쩔 수 없이 투덜대며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그런데 들려오는 목소리가 이상했다. 무슨 일이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수화기 너머에서 들리는 목소리는 아까 공중전화에서 장난전화를 걸었을 때 전화를 받았던 그 남자의 목소리였다. 나는 당황해서 얼버무렸다. 뭐가요? 그러자 남자가 차분한 듯하면서도 날카롭게 물었다. 아까 전에 전화 걸었잖아. 무슨 일이요?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분명 공중전화에서 걸었고 집 전화번호를 말한 적도 없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우리 집 전화번호를 알았던 걸까? 겁에 질린 나는 아무 생각도 하지 못한 채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대답했다. 남자는 짜증스럽게 혀를 차더니 전화를 끊어버렸다.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장난전화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이 일은 지금도 나를 혼란스럽게 만든다. 당시 내가 장난전화를 걸었던 공중전화는 집에서 그다지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위치에 있었다. 공중전화에서 걸었던 장난전화를 기반으로 전화를 건 사람의 집 전화번호를 알아내는 게 정말 가능할까? 게다가 나는 통화 중에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말이다. 2001년 무렵의 일이지만 이 사건은 여전히 내게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영안실. 나는 병원에서 일하며 심령체험 같은 건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다. 하지만 정말 무서운 경험은 몇 번 있었다. 죽은 사람보다 산 사람이 더 무섭다는 말이 있는데 그건 정말 맞는 말이었다. 약 2개월 전 한 환자분이 세상을 떠났다. 사인은 질식사였다.
가족이 보내준 음식을 몰래 먹다가 목에 걸려서 질식한 것으로 보였다. 그분은 평소에도 건실하고 성실한 분이었고 퇴원 일정도 잡혀 있었다. 가족들도 매우 상냥하고 따뜻한 사람들이라 간호하는 입장에서도 무척 안타까운 죽음이었다. 사체를 대면한 가족들은 통곡하며 울부짖었다. 손자, 딸, 사위 모두가 사체에 달라붙어 울음을 멈추지 않았다. 그 모습을 보니 사람의 죽음에 익숙해진 우리 직원들도 울컥했다. 특히 신입 중 한 명은 가족들을 따라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그 순간 나는 사람의 생명이 이렇게 무겁다는 것을 다시금 느꼈다. 하지만 그 감동적인 분위기는 오래가지 못했다. 몇 분 후 영안실 문이 쾅 하고 열리며 화장을 짓게 한 중년의 여성이 들어왔다. 그녀는 문을 열자마자 사체로 다가가 소리쳤다. 이 쓰레기 같은 할아범이. 그 장면에 모두가 얼어붙었다. 직원들과 가족들은 아연실색했고 나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여성은 사체에 달려들더니 침대에서 끌어내 바닥에 내팽개쳤다. 가족들은 놀라서 소리를 지르며 그녀에게 달려들었지만 그녀는 막무가내였다. 시끄러워. 불만이 있으면 이 할아범한테 말하라고. 여성의 외침에 모두가 분노했지만 그녀의 다음 말은 분위기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다. 그녀는 죽은 환자의 사생아라고 주장했다. 여성은 콧김을 내쉬며 말했다. 이 할아범, 유산을 전부 아케미인가 뭔가 하는 여자한테 넘겼다잖아.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정말. 그 말을 들은 딸의 얼굴이 순식간에 변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울던 그녀는 갑자기 사체를 발로 차기 시작했다. 그 모습은 너무 충격적이었다. 무슨 짓이세요? 침착하세요. 직원들이 그녀를 말렸지만 딸은 미친 듯이 웃으며 사체를 발로 계속 찼다. 장난치지 마. 이 할아범아 돈 한 푼 안 남기고 죽었다고. 죽으라고. 그 순간 방 안은 아비규환이 되었다. 딸은 더 이상 울지 않았고 오히려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리며 사체를 걷어찼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신입 간호사는 공포에 질려 울음을 터뜨렸다. 손자는 울부짖으며 어머니를 붙잡으려 했지만 그녀는 막무가내였다. 그 자리에 있던 나와 몇몇 병력이 있는 직원들은 딸과 중년 여성을 말리려 했지만 그들의 광기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다. 사위와 손자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그저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을 뿐이었다. 나는 그 순간 죽은 사람보다 살아있는 사람이 더 무섭다는 것을 절감했다. 결국 원장이 달려와 소라는 가까스로 진정되었다. 하지만 그 광경은 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바닥에 내팽개쳐지고 발로 걷어차인 사체와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리며 미쳐가는 딸의 모습은 지금도 생생하다. 그건 마치 영화 속에서나 볼 법한 장면이었다. 병원에서는 사람이 죽고 사는 일이 흔하다. 하지만 그날의 사건은 차원이 달랐다. 살아있는 사람이 어디까지 무서울 수 있는지를 내가 직접 경험했으니 말이다. 그날 이후 나는 영안실의 발길을 옮길 때마다 불편한 감정에 사로잡혔다. 직업적으로 사람의 생사와 맞닿아 있는 일을 하고 있었지만 그날의 사건은 결코 일상적이지 않았다. 바닥에 내팽개쳐지고 발로 걷어차인 사체와 그것을 둘러싸고 울고 웃으며 광기에 사로잡힌 가족들. 그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다. 그 사건 이후 나는 영안실 근처에 갈 때마다 묘한 기분이 들었다. 마치 그 공간에 무언가가 남아있는 것 같은 말로 표현하기 힘든 불편함이 있었다. 특히 밤이 되면 영안실 복도를 지날 때마다 뒤에서 누군가 나를 지켜보는 듯한 시선이 느껴졌다. 물론 뒤를 돌아봐도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 기분은 점점 강해졌다. 그 가족의 일이 정리된 후 병원은 평소처럼 분주했다. 하지만 나와 동료들은 여전히 그날의 사건을 두고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그 딸 있잖아. 그 후로 병원에 다시 오지 않았대. 그래, 나는 손자가 얼마 전에 왔다는 소문 들었는데 동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나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려 애썼다. 하지만 그날의 기억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며칠 뒤 나는 야간 근무를 하게 되었다. 야간 근무는 평소에도 긴장되는 일이지만 그날은 유난히 더 불안했다. 영안실 근처를 지날 때마다 그날의 사건이 떠오르고 복도 끝에 어두운 그림자가 더 깊게 느껴졌다. 그날 밤 나는 복도를 정리하던 중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영안실 쪽에서 무언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던 것이다. 처음에는 누군가 잘못 들어갔나 싶어 소리가 나는 쪽으로 향했다. 하지만 문을 열었을 때 그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나는 한동안 문 앞에 멈춰 서서 안을 들여다보았지만
고요한 침묵만이 공간을 가득 메웠다. 그 순간 등을 스치는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다. 뒤를 돌아봤지만 역시 아무것도 없었다. 내가 너무 예민해진 건가? 스스로를 달래며 다시 복도로 돌아섰지만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며칠 후 동료 중 한 명이 이상한 이야기를 꺼냈다. 그거 알아? 영안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말, 너도 들었지? 나는 그의 말을 듣고 심장이 철렁했다. 너도 들었어? 나는 며칠 전에 직접 들었는데 아무것도 없었거든.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다른 간호사들도 비슷한 소리를 들었다더라. 특히 밤에 더 심하대. 그 말을 듣고 나니 그날의 사건과 이상한 소리가 연결되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 가족의 분노와 광기가 아직도 이곳에 남아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날 밤 나는 또다시 야간 근무를 하게 되었다. 이번에도 복도를 정리하다가 영안실에서 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단순히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아니라 누군가 중얼거리는 듯한 소리였다. 마치 여러 사람이 동시에 웅얼거리는 듯한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나는 숨을 고르며 천천히 영안실 문을 열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여전히 아무도 없었다. 나는 그곳을 빠르게 벗어나고 싶었지만 그 소리가 여전히 귓가에 맴돌았다. 누군가 나를 부르고 있는 듯한 느낌에 온몸이 얼어붙었다. 나는 조용히 문을 닫고 복도를 따라 빠르게 걸어 나왔다. 하지만 걸음을 옮길 때마다 뒤에서 무언가가 따라오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며칠 뒤 나는 병원에서 일어난 또 다른 이상한 일을 듣게 되었다. 영안실에서 환자복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환자복은 직원들이 직접 관리하므로 사라질 일이 거의 없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영안실에 보관된 몇 벌의 환자복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이었다. 직원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나는 왠지 모를 불안감에 휩싸였다. 나는 밤마다 복도를 지나며 더 이상 소리가 들리지 않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 소망은 이뤄지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영안실 문이 스르륵 열리는 소리를 들었다.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간 듯한 소리가 너무 선명했다. 나는 손전등을 들고 영안실로 향했다. 문을 열자마자 한기가 느껴졌다. 안은 텅 비어 있었지만 그 한기는 마치 누군가 방금 전까지 그곳에 있었던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방 안을 샅샅이 살폈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데 문을 닫으려는 순간 문 옆에 놓여있던 의자에서 하얀 천 조각을 발견했다. 그 천 조각은 그날 택시기사님이 보여줬던 것과 너무나도 비슷했다. 나는 그것을 손에 들고 한참을 서 있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왜 여기 있는지 도저히 알 수 없었다. 그날 이후로도 영안실 근처에서는 이상한 일들이 계속되었다. 문이 혼자 열리고 발소리가 들리고 때로는 누군가 웃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가장 무서운 건 그런 소리보다도 그 공간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감정이었다. 그 가족이 남기고 간 분노와 증오가 여전히 그곳을 떠나지 않은 것 같았다. 죽은 사람의 영혼 때문인지 아니면 살아있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감정의 잔재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 사건 이후로 병원 안의 공기가 바뀌었다는 사실이었다.